안녕하세요. 부동산 비타민의 장윤정입니다. 네, 이번 주 저희 미래에셋 미디어에서는요, 각 부문별 2011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부동산 비타민에서도요, 오늘은 2010년 부동산 시장을 결산을 해보고요, 2011년 상품별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바로 부동산 114 김혜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2010년 부동산을 결산하고 또 내년을 전망해보는 그런 자리인데요. 네. 네, 일단은 올해 나왔던 그런 주요 이슈를 먼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올해 시장의 주요 특징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올해 특징 중에 일단 가장 중요하게 지역별로 편차를 보면 일단 2010년에는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 또는 가격이 하락한 반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가격도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거래도 조금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10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2에서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지방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역으로 2에서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입주 물량이 많았던 경기도 고양이나 파주, 용인, 또 서울에는 은평이나 강북 같은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연초에 반짝 상승한 것처럼 보였던 재건축이나 아니면 버블7 지역처럼 이렇게 가격이 좀 높았던 지역이 중순 이후부터는 중반 이후부터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여기에 DTI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2010년 현재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1,786만 원인데요. 1,700만 원대 가격은 2006년에 1,700만 원대가 된 이후에 사실 4년 정도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올라서 1,833만 원으로 1,800만 원대에 올라섰나 싶었는데 올해 다시 1,700만 원대로 내려앉으면서 사실상 가격이 몇 년째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올라온 부산이나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이나 도로 여건 개선 같은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가격이 상승했고요. 또 전북 같은 경우도 새만금 방조제, 또 경제가 자유구역 지정 이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2010년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으로 경남, 부산, 전북 같은 경우가 평균 9% 이상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했고요. 대전이나 전남 같은 지역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보면은 매매보다는 그런 임대 시장이 좀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좀 상대적으로 침체, 그다음에 지방이 상승이라고 보시면 매매나 전월세라고 하는 유형별로 볼 때 2010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네. 전월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는 경향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침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월세로 잔류하는 경향들이 좀 높았고요. 또 공공에서도 워낙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그 저가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집을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년 같으면은 그냥 전세 가격이 오르는 수준에서 그쳤겠지만 올해는 전세 가격이 워낙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기본으로 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부 월세가 많이 증가하는 경향들을 네.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격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거래 시장으로 볼 때도 매매보다는 전월세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가 6,836건인데요. 전월세가 8,100건으로 매매보다 임대 거래가 18% 정도 많았습니다. 매매는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고 임대 선호 형상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하고 경기의 전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각각 서울은 그 40.8%, 경기도는 44.9%까지 올라서 2005년 말 수준까지 전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고요. 광역시는 전세 비중이 66% 이상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효과들이 지방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서울 수도권은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전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소형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지역별로는 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런 특징 말고도요,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수요자들의 성향들도 네.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그 수요자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년 같으면 대출을 해서라도 고가의 투자성 있는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임대 수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라든지 네. 안정적인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유는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침체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부동산이 침체를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금 금리도 3에서 5%대 정도로 낮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월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경향이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 뭐 단지 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 수요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상품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상품이 오피스텔로 네. 2.08% 올랐습니다. 뭐 사실 많이 그렇게 오른 폭은 아니지만 다른 부동산 유형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토지와 소형 아파트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재건축이나 대형 아파트 또 재개발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올해 새로운 투자처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하기에 그렇게 부담이 없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은행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5, 6%대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투자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들이 많았는데 상가도 예년 같으면은 사실 향후에 매매 차익을 노린 투자들이 많았다고 네.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목이 좋은 상권, 이미 상가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상가 위주로 해서 안정적인 그 투자처를 원하는 수요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상가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들도 늘었는데요. 이분들 중에는 실수요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이런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하기에 저렴한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 특징 중에 이제 건설회사들도 그런 대형 고가의 부동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중소형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많이 늘렸고요. 2010년에 공급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이 80% 정도를 차지해서 전반적인 수요도 안정성 있는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높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들을 보였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서도 또 건설회사들도 그런 데 발맞춰서 중소형 아파트나 중소형 부동산 또는 저가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는 경향들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네요. 네, 이런 추세가 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올해는 토지나 또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주를 겸할 수 있는 부동산인데요. 네. 토지나 이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같은 부동산은 조금 다른 유형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도 올해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워낙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7월부터 약세로 전반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들이 이어지면서 10월까지의 가격 변동률로는 0.9%로 그래도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시장의 그 상황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2010년 전체적으로 거래량을 따졌을 때 작년 대비해서는 14.6% 감소를 해서 토지 시장도 전체적으로 침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거래량이 많았던 지역이 경기도 경남, 그다음에 뭐 그 충남, 경북 이런 지역인데요.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는 22.6% 감소를 했고요. 대구는 작년 대비 42.8% 급락을 했습니다. 전남도 20% 정도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시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은 약간 올랐지만 거래나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침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워낙 그 투자성 부동산이라고 해서 관심들을 많이 모았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전체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뭐 조그만 지분 거래 정도만 간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관리자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사업 추진도 빨리 되고 그리고 각종 비리나 분쟁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2010년에 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뭐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됐지만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 추진을 빨리 하게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결하는 데는 아직 좀 역부족이었고요. 또 기존 아파트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그렇게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거래도 또는 사업 추진 단계도 또는 가격도 전체적으로 침체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주요한 부동산 유형 중에 하나인 오피스 같은 경우도 네. 뭐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적절한 부동산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경기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회복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2분기까지 1.7% 정도 그 임대료가 하락을 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의 공급이 좀 증가를 하면서 공실률도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성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도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다.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도 침체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는 보면은 또 정책적인 이슈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또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대한 또 관심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네, 어떤 이슈들이 발표가 됐었나요? 네, 올해는 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떨어졌다 하는 수도권도 2에서 4%, 또 올랐다 하는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2에서 4% 정도라서 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이슈보다는 사실은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나 또 팔려는 분들이 원활하게 거래를 못하는 경향들이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4.23 대책이랑 그 8.29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거래와 관련된 세금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내 집 마련 비용 지원 같은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23 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감면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경향들을 보였고요. 8.29 대책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취득세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완화된 부분이 연장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대표적인 대출 규제였던 DTI 규제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거래를 위해서 폐지돼서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DTI 규제가 없어지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내놨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대책에 비해서는 거래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2010년도 결산과 또 전망을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서 네.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한번 2010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해보신다면은 좀 어떻게 보실 수가 있을까요? 또 그리고 좀 내년에 살펴봐야 될 변수까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워낙 거래가 침체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조금 상승을 할 것 같고요. 거래량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공급 물량인데요.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많이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19만 가구 정도 입주를 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지역의 입주 물량이 줄기 때문에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분양되는 물량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뭐 올해는 수요가 감소를 했지만 내년에 수요가 증가했을 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내년에 가격도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주요 변수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 따로 떨어져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변수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많지 네.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까지 있다라고 하면 또 주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경기는 지금 뭐 4%대 정도의 전체적인 경제 회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예상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에 따라서 부동산 역시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하나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에 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서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거래나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나아지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내년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일리사 김혜연 이사님과요. 2010년 부동산 시장을 결산해보고 또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김혜연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용어 보신 후에요. 이호연 과장님 모시고 상품별 투자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약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투자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부동산 일리사 이호연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사님과는 또 올해 시장을 결산하고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해봤는데, 네, 과장님과는 이제 유망 상품별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년 부동산 시장이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어디다 할지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이제 개발 예정지나 그런 지역 주변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이제 내년에 주요롭게 이제 주요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들을 한 3군데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3군데 모두 서울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기본적인 아파트 가격이나 주변 토지 가격들이 좀 올랐던 영향도 좀 있긴 하지만 2011년 올해죠. 11월 11일자로 최종 이제 건축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 슈퍼타워라는 명칭으로 123층으로 그 높이는 555m 정도에 달하는 규모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복합 관광 시설로 조성이 될 경우에 앞으로 뭐 관광객 유치도 되고 연간 2만 명 정도의 상시 고용 인구도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업 자체는 5년 뒤인 2015년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요. 이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강북권역의 최대 국제 교류 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규모 자체가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의 개발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실제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의 서울역 주변이나 낙후돼 있던 도심권역에 그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형성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정 차량기지 부지 34층에
4층의 복합 빌딩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권역에 실제적으로 뭐 신정 차량 기지 부지 자체에 34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이 3개 동 정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에 착공을 해서 2015년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철로로 이제 단절이 됐던 뭐 목동에서 칼산 지역까지 연계가 되고 실제 교통 흐름이나 아니면 주변에 그 움직임이나 유통 보행이나 그런 게 기반 네. 내용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고 통행에 있어서 좀 좋아질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뭐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거나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은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내년에 특히 올해 말에도 그렇지만 지하철 개통 예정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몇 군데를 먼저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분당선 2, 4차 구간이 개통을 연말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 구간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 정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선릉에서 왕십리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4차 구간 역시 2011년 말 정도에 개통 예정인데요. 구간 자체 움직임은 죽전에서 기흥으로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강남에서 그리고 강북, 그리고 경기권역까지 연결이 용이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있는데요. 뭐 방금 말씀드린 분당선이라든지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네.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좀 많이 올랐었던 영향도 있고요. 신분당선은 지금 강남과 분당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9월 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고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무엇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받았던 구간이고 정자에서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노선 구간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정자에서 강남까지 한 16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전에 걸렸던 소요 시간보다도 10분 정도가 더 단축이 네. 되기 때문에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주변 지역에 이제 수요자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가격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판교가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시장은 비교적 좀 좋기는 한데 알파 돔시티라든지 상가 쪽 시장은 약간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좀 있어서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약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도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선 1차 구간이 있는데요. 수인선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1차 구간 같은 경우가 내년도 말 정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간은 오이도에서 송도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 지금 이 수인선 같은 경우는 여객 기능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유통에서도 좀 더 개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의정부 견천철 같은 경우가 내년도 말에서 2012년 연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장암지구에서 고산동 차량기지까지 연결되는 구간이고요. 실제 지금 주요 경유하는 역이 회룡역으로 환승 자체가 가능하고 네. 원래 그 사업 구간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향후에 개통이 되면 경어선 1호선 광역전철 지선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각종 개발 후작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아파트 청약시장 좀 분위기 좀 살펴볼게요. 올해는 어땠고 좀 내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던 개발 호재들 주변으로 뭐 주택시장이라든지 토지 네.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분양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입지가 좋거나 분양가가 좀 저렴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네. 경쟁률이 비교적 좀 높아서 좀 성적이 좋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입지가 좋지 않고 좀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로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을 정도로 약간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된 네. 올해 한 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이제 4분기 접어들면서 중소형 중심으로나 재건축, 재개발, 분양 단지 사업장들은 이제 청약 경쟁률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양극화 현상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도 청약 시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아니면 입지적인 것, 그리고 청약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청약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실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자금 여력이 약간 다소 낮은 무주택 서민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장기전세 주택 같은 공공이 주도하는 분양 단지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양 수요자분들이라면 도시명이라든지 그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분양 단지들에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소 좀 여유가 있으신 자금 여유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심권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반 분양 아파트도 굉장히 내년 분양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데들을 관심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집이 없는 그런 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공아파트나 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내년에 보금자리 주택 어느 곳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올해도 보금자리 주택에 많은 수요자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제를 강남 세곡지구라든지 위례 신도시 쪽이 본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범지구 강남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진행을 했을 때 청약 커트라인 당첨 금액 자체가 세곡지구는 1,202만 원, 그리고 위례 신도시는 1,135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실제 사전 예약보다도 본청약에 들어가게 되면 금액 자체는 당첨 가능 금액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실제 분양가 자체도 좀 저렴하기도 했고, 그리고 입지적인 여건도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선호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본청약에서는 더욱더 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아파트 가격이 사실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하고, 최근에 좀 그래도 회복 기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 강남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 자체가 여전히 그래도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더욱더 모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강남권역에 입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나머지 시범지구 단지들이나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였던 고양 원흥, 남양주 진건, 하남 미사지구도 본청약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차 보금자리 주택도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서울 양원이나 하남 감북지구 같은 4차 보금자리 주택은 지금 11월 말 정도에 이제 최종으로 확정이 됐었는데요. 소개를 해드렸던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양원지구 같은 경우 이제 동부권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하남 감북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강남 쪽의 무주택 수요자분들이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네. 최근에 또 전셋값도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또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무주택자들에게 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보금자리 주택 말고도 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는 워낙 수도권 중심으로 뭐 지방광역시도 그렇지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보금자리 주택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더 자금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장기 전세 주택 같은 임대 아파트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남권역이나 주변의 도심권역의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장기 전세나 아니면 공공 임대 아파트들이 분양을 좀 많이 앞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장기 전세 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 전세 가격이 한 80% 정도 선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전세 가격 부담도 다소 덜을 수 있고, 그리고 기간 자체도 최장 20년까지 그 단지에서 거주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사의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SH공사에서는 서울 그 서초 우면 2지구라든지 강남 세곡지구, 양천 신정 3지구 등지를 비롯해서 공급 예정인 물량이 굉장히 많고, 특히 도심권역의 재건축 매입형 아파트들도 임대형 아파트로 분양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내년 분양시장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내년 입주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트 중심이긴 한데 입주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좀 감소하는 시장이긴 한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소형 중심으로 좀 많이 물량 자체는 늘긴 하지만 임대 물량이 전체 입주 예상 물량 중에서 70% 정도나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도 뭐 전세 중심으로 중소형이 많이 물량이 좀 줄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경기 자체에는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에 입주 예정인 게 50% 정도로 절반 정도나 많이 줄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중소형도 많이 물량이 감소하지만 대형이나 이제 중형 수요자들이 선호도가 가장 좀 높은 중형 자체가 좀 많이 줄기 때문에 방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서울의 임대 부분이 많은 거나 아니면 경기 지역의 중대형 위주로 물량이 많이 주는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에 중소형의 민간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의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임대 시장에서는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들로 간단하게 한번 추천을 해드리게 되면 네. 뭐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뭐 강남 청담자이나 서초 반포 힐스테이트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 파인타운 단지가 1월 말 정도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강북권역에서는 동대문, 마포, 성북, 은평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재구축 단지들 위주로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경기에서는 2010년에 이어서 고양 덕이지구라든지 그 김포 한강 신도시, 수원 용인 광교 택지개발 지구에서 입주가 중소형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단지 중심으로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딜리사 이호영 과장님과요. 유망 상품별 투자 전략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꿈의 지수였던 2000선을 탈환한 코스피, 네, 오늘도 좀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현재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시장처럼 주택시장도 좀 하루빨리 좀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오늘 부동산 비타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